새벽 4시면 눈이 떠진다. 알람도 필요 없다. 평생을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 몸이 알아서 깨우는 거다. 어두운 부엌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고 고무신을 질질 끌며 밭으로 나간다. 허리가 아픈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일은 해야 한다. 내 이름은 김복순, 올해 75이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하나를 키우며 평생을 이 땅에서 살았다. 밭농사, 논농사, 손 안 대본 게 없다. 봄엔 씨를 뿌리고 여름엔 김을 메고 가을엔 수확하고 겨울엔 다음 해를 준비한다. 그렇게 40년을 살았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손톱 밑엔 항상 흙이 끼어 있다.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는다. 처음엔 창피했는데 이젠 이게 내 훈장 같다. 이 손으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으니까. 아들이 중학교 다닐 때였나? 참고서 사달라고 해서 장에 나가 고추 한 박스를 팔아서 돈을 마련했다. 고등학교 때는 과외비가 필요하다기에 마늘을 더 심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자식 공부시키는데 아까운 게 어디 있나? 대학 등록금은 정말 막막했다. 남편이 품팔이를 나가고 나는 새벽 2시에 일어나 도시로 나가 좌판을 깔았다. 결혼할 때는 온 마을이 도와줬다. 그래도 부족해서 땅 한 필지를 팔았다. 남편 몰래 눈물 흘렸지만 아들 결혼식 날 양복 입은 모습을 보니 그 땅이 아깝지 않았다. 이게 부모 마음이다. 자식만 잘 되면 나는 보리밥에 된장국만 먹어도 행복했다. 밤늦게 밭에서 돌아오면 온몸이 욱신거린다. 그래도 잠들기 전 아들 사진을 보면 힘이 났다. 잘생긴 우리 아들. 서울 큰 회사 다니는 우리 아들. 그 아들 키운 게 바로 나다. 이 땅에서 이 흙에서 키웠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취직했을 때 온 동네가 축하해줬다. 우리 집 잔치날 마을회관이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나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허전했다. 이제 아들이 멀리 가는구나 싶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다. 한 달에 한 번씩은 내려왔고 전화도 자주 했다. 추석이나 설에는 며느리랑 같이 와서 이틀씩 묵었다. 그때만 해도 나는 행복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 좋아하는 음식 해주고 반찬 싸주고 그게 즐거웠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내려오는 횟수가 줄었다. 한 달에 한 번이 두 달에 한 번이 되고 나중엔 명절에만 잠깐 얼굴 비추는 정도가 됐다. 전화를 걸면 항상 바쁘다고 했다. 회의 중이라고, 야근한다고, 주말엔 피곤하다고.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컸다. 방이 3개나 되는데 나 혼자 뭐하러 이렇게 큰 집에 사나 싶었다. 밤이면 쥐 소리도 크게 들렸고 바람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다. 그래도 참았다. 자식이 잘 되는 게 중요하지. 내가 외롭다고 붙잡을 수는 없지 않나? 마을 사람들이 물었다. 아들 잘 있냐고, 돈 잘 버냐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서울서 바쁘게 잘 지낸다고. 속으로는 언제 전화 한 통 올까 기다리면서 말이다. 텔레비전 보다가 서울 풍경이 나오면 유심히 봤다. 우리 아들도 저런 빌딩에서 일하는구나. 저렇게 바쁜 데서 사니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생각하면 서운한 마음도 조금 누그러졌다. 그래, 자식이니까. 바빠서 그런 거니까. 나중에 여유 생기면 자주 오겠지. 작년 가을이었다. 아들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다. 며칠 후에 내려간다고. 오랜만이라 기뻤다. 아들 좋아하는 반찬을 미리 장만했다. 돼지고기도 사고 김치도 새로 담갔다. 방도 깨끗이 치웠다. 그런데 아들 얼굴이 심각했다. 밥을 먹다 말고 말을 꺼냈다. 엄마, 땅명에 좀 바꿔달라고. 세금 문제가 있다고. 나중에 상속세 내려면 지금 미리 해두는 게 낫다고.
그리고 결혼 전에 대출 받을 때 부모 재산이 많으면 불리하다고도 했다. 나는 젓가락을 놓고 아들을 봤다. 아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며느리는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했다. 내 가슴이 철렁했다.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나 싶었다. 이 땅은 내가 평생 농사 지으며 지킨 땅인데. 아들이 다시 말했다. 엄마는 어차피 여기서 계속 사실 거잖아요. 명의만 바꾸는 거니까 달라지는 건 없어요. 오히려 세금 아끼고 나중에 엄마한테도 좋은 일이에요. 며칠을 고민했다. 잠도 안 왔다. 마을 이장님한테 슬쩍 물어봤더니 요즘 그렇게 하는 집이 많다고 했다. 세금도 세금이고 자식한테 미리 물려주는 게 낫다고. 그래도 찝찝했다. 결국 아들이 다시 전화했다. 엄마 결정하셨어요? 나 이번에 집 사려고 하는데 이거 안 하면 대출이 안 나와요.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다. 나는 한숨을 쉬고 말했다. 알았다고 하라고. 며칠 후 법무사가 왔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손이 떨렸다. 아들은 옆에서 고맙다고 했다. 엄마 덕분에 집 살 수 있겠다고. 나는 억지로 웃었다. 자식 잘 되는 게 부모 소원 아니냐고. 그런데 그날 이후로 가슴 한편이 계속 무거웠다. 뭔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명의를 바꾼 후 몇 달 동안은 별일 없었다. 아들은 서울에서 새 아파트에 입주했다고 사진을 보내왔다. 넓고 깨끗한 집이었다. 나는 좋다고 답장했지만 속으로는 이상했다. 그렇게 좋은 집을 샀으면 한 번쯤 보러 오라고 하지 않나? 설이 됐다. 아들이 전화했다. 올해는 명절에 못 내려간다고. 처가 먼저 가야 한다고. 나는 괜찮다고 했다. 속으로는 서운했지만 뭐라 할 수 없었다. 혼자 떡국을 끓여 먹었다. 텔레비전에서는 가족끼리 모여 웃는 장면만 나왔다. 전화를 걸어도 잘 안 받았다. 받아도 바쁘다며 금방 끊었다. 생활비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이번 달은 어렵다고 했다. 집 사느라 대출금 갚는다고. 나는 알았다고 했다. 자식 사정이 어려운데 부모가 뭘 바라나. 허리가 더 아파졌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었다. 농사로 벌어놓은 돈이 있긴 했지만 그건 아껴야 했다. 나중에 큰일 생기면 쓸 돈이니까. 마을 사람들이 물었다. 아들 집들이는 했냐고. 나는 아직이라고 둘러댔다. 바쁘다고. 실은 초대도 못 받았다는 걸 말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다. 엄마, 당분간 연락 못할 것 같아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그게 마지막이었다. 한 달이 지나도 전화가 없었다. 두 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이제 쓸모가 없어진 것 같았다. 아들한테 줄 게 없으니까. 명의도 넘겼고 돈도 없고 이제 나는 그냥 시골에 사는 늙은 엄마일 뿐이었다. 밤마다 울었다. 소리 내지 않고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었다. 어느 봄날 마을 이장님이 급하게 우리 집에 왔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복순이 누나, 혹시 땅 파는 거 알고 있어요? 나는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다. 이장님이 말했다. 아들이 부동산 통해서 땅 내놓았다고. 이미 계약금 받았다고. 머리가 하얘졌다. 그럴 리 없다고.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장님 눈빛은 진지했다. 내가 직접 확인했다고. 부동산 사장이 마을 사람이라 귀띔해줬다고. 떨리는 손으로 아들한테 전화했다. 여러 번 끊겼다. 10번째쯤 걸었을 때 받았다. 목소리가 차갑했다. 뭐예요, 엄마?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땅 파는 거 사실이냐고.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아들이 말했다. 어차피 엄마 혼자 농사 못 짓잖아요. 파는 게 나아요. 나는 소리쳤다. 그래도 내가 평생 지킨 땅인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들이 쏘아붙였다. 지금 명의가 누구 거예요? 내 땅이잖아요. 엄마 땅이 아니라. 전화가 끊겼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 땅이 아니라고? 내가 40년을 농사지은 땅이, 남편이랑 같이 피땀 흘려 가꾼 땅이 이제 내 땅이 아니라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집도 담보로 잡혔다고. 아들이 대출받으면서 이 집을 담보로 넣었다는 거다. 나는 뭣도 모르고 도장만 찍었던 거다. 부동산 사장이 찾아왔다. 미안한 표정이었다. 누나, 집도 나가야 할 수 있어요. 담보 잡힌 집이라 대출금 못 갚으면 경매 넘어가요. 나는 물었다. 그럼 나는 어디 가서 살라고? 아들한테 다시 전화했다. 이번엔 아예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엄마가 갈 데가 없다고, 제발 집까지는 건드리지 말라고. 답장이 왔다. 엄마는 시골에서 그냥 살면 되잖아요. 작은 집 하나 구하면 돼요. 그 순간 깨달았다. 내 아들은 이미 나를 버렸구나. 나는 이제 짐일 뿐이구나.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갔다. 의사가 말했다. 수술이 필요하다고. 더 늦으면 걷기도 힘들어진다고. 수술비를 물었더니 800만 원이라고 했다. 나한테는 없는 돈이었다. 아들한테 문자 보냈다. 엄마 수술해야 한다고, 돈 좀 보내달라고. 읽음 표시만 떴다. 답장은 없었다. 일주일을 기다렸다. 아무 연락 없었다. 결국 수술은 포기했다. 진통제 먹으며 버텼다. 농사도 제대로 못 지었다. 허리를 굽히면 비명이 나왔다. 그래도 밭에 나갔다. 일을 안 하면 미칠 것 같았다. 마을 사람들 시선이 달라졌다. 예전엔 아들 자랑하던 내가 이제는 불쌍한 늙은이가 됐다. 누가 물었다. 아들이 땅 팔았다는데 돈은 받았냐고. 나는 대답 못했다. 돈은 아들 통장으로 다 들어갔다. 밤에 혼자 앉아 있으면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들을 너무 믿은 게 잘못인가? 자식한테 전부 준 게 잘못인가? 눈물이 나왔지만 닦지 않았다. 울 자격도 없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우편함에 서류가 왔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통지서였다. 3달 안에 나가야 한다고. 손이 떨렸다. 나는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었다. 마을 이장님이 찾아왔다. 우리 집에 방 하나 있으니 거기 있으라고. 나는 고맙다고 했지만 눈물이 났다. 평생 내 집에서 산 내가 이제 남의 집세 얻어 살아야 한다니. 아들한테 마지막으로 전화했다. 엄마가 집 잃으면 어쩌냐고.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아들은 짜증 섞인 말투로 답했다. 그러게 제가 작은 집 구하라고 했잖아요. 엄마가 욕심이 너무 많아요. 욕심이 많다고? 나는 말을 잃었다.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아들한테 연락하지 않겠다고. 나는 완전히 버려졌다.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 한 달쯤 지났을까? 마을 이장님 집 작은 방에 짐을 풀고 있었다. 그때 젊은 남자가 찾아왔다. 법무사였다. 김복순 할머니 맞으시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하자 서류 봉투를 건넸다. 봉투를 열어보니 땅 문서였다. 뒤쪽 밭 2000평. 내 명의였다. 나는 깜짝 놀라 물었다. 이게 뭐냐고. 나는 땅을 다 아들한테 넘겼는데. 법무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 땅은 따로 보관하셨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계셨어요? 기억이 떠올랐다. 10년 전 남편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말이. 여보, 뒤쪽 밭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마. 나중에 당신 노후 자금이야. 그리고 특수한 방식으로 명의를 남겨뒀다고. 나는 그때 무슨 말인지 몰랐다. 법무사가 설명했다.
이 땅은 농지연금 담보로 묶여 있어서 함부로 팔 수 없다고. 그리고 매달 200만 원씩 연금이 나온다고. 나는 놀라서 물었다. 200만 원?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분이 미리 다 준비해 두신 거라고. 눈물이 났다. 남편이 나를 지켜준 거였다. 죽어서도 나를 지켜준 거였다. 법무사가 또 말했다. 그리고 할머니, 이 땅 옆에 임대계약도 되어 있어요. 태양광 회사가 땅 빌려 쓰는데 매달 50만 원씩 들어와요. 이것도 10년 전부터 계속 들어왔고요. 나는 어리둥절했다. 매달 임대료가 들어왔다고? 내가 몰랐던 통장이 있었던 거다. 법무사가 통장을 꺼내 보여줬다. 잔액이 6천만 원이 넘었다. 10년 동안 쌓인 돈이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들이 빼앗아 간 건 땅 일부일 뿐이었다. 남편이 지켜준 땅이 있었고 그 땅이 날 살릴 거였다. 마을 이장님한테 말했다. 이제 괜찮을 것 같다고. 작은 집 하나 구해서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장님이 기뻐하며 말했다. 다행이네, 복순이 누나. 걱정했어. 나는 통장을 꺼내 들고 부동산에 갔다. 마을에서 10분 거리에 작은 단층 집이 있었다. 마당도 있고 텃밭 가꿀 만큼 땅도 있었다. 그 집을 샀다. 현금으로 샀다. 집을 계약하고 나오는데 마음이 가벼웠다. 아들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었다. 이사한 지 석 달 됐다. 작은 집이지만 내 집이다. 마당에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었다. 허리가 아파도 텃밭 가꾸는 건 즐겁다. 마을 사람들이 가끔 들러서 차 마시고 간다.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다. 석 달 만이었다. 엄마, 어디 사세요?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새 집 구했다고, 걱정 말라고. 아들이 물었다. 돈은 어디서 났냐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알 필요 없었다. 아들이 또 물었다. 엄마, 혹시 땅 또 있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없다고, 걱정 말라고. 전화를 끊고 나서 장롱에서 서류를 꺼냈다. 유언장이었다. 법무사 도움으로 작성한 거였다. 내 재산은 전부 마을 장학재단에 기부한다고 적었다. 아들 몫은 없었다. 가끔 아들 생각이 난다. 미운 건 아니다. 그냥 이제 남이 된 것 같은 기분이다. 내가 키운 아들이지만 날 버린 사람이기도 하니까. 어제는 마을 회관에서 노인 잔치가 있었다. 다들 모여 밥 먹고 노래 부르고 즐거웠다. 옆집 할머니가 물었다. 아들 잘 있냐고. 나는 대답했다. 잘 있을 거라고. 나도 잘 있다고. 집으로 돌아와 텃밭에 물을 줬다. 상추가 파랗게 자라고 있었다. 고추도 작은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내 손으로 가꾼 것들이었다. 저녁에 혼자 밥을 먹으며 생각했다. 나는 평생 아들만 보고 살았다. 아들 잘 되는 게 내 인생의 전부였다. 그런데 이제 깨달았다. 내 인생은 내 거였다. 아들의 부속물이 아니었다. 자식은 선택이 아니다. 낳고 키우는 건 부모 책임이다. 그런데 내 인생을 포기할 필요는 없었다. 아들 때문에 내가 거지 될 필요는 없었다. 밤하늘에 별이 떴다. 남편 생각이 났다. 여보, 고마워. 날 지켜줘서. 나는 이제 괜찮아.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창문을 닫고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 아침에도 해는 뜰 것이고 나는 또 일어나서 밭에 나갈 것이다. 내가 선택한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